안녕하세요. 수박꽃 학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명편, 초원왕세가를 통해 한 가문의 흥망성쇠와 그 속에 담긴 역사의 교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자 군왕의 위태로운 유산. 사마천이 초원왕세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덕치와 어리석음, 그리고 역사가로서 내린 준엄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사마천이 이 가문을 기록한 의도를 살펴보고 1부에서는 초원왕 유교가 쌓아올린 덕치의 기반을, 2부에서는 그 유산이 후대에 이르러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다룹니다. 3부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들의 지혜를 배우고 마지막 4부에서는 태사공 사마천의 최종 판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인간과 역사의 본질을 탐구하는 기념비적인 저작이죠. 그중 제후국들의 역사를 다룬 세가는 단순한 가계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마천은 제후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치세와 도덕의 원리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즉, 각 편이 하나의 독립된 역사 드라마이자 도덕적, 정치적 소우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수많은 제후 중 반란으로 몰락한 이 가문을 독립시켜 서술했을까요? 이는 성공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해부하여 후세에 경고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사마천은 부당한 권력 아래 정의가 실패하는 것을 직접 겪으며 분노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는 혈통이나 권력보다 지도자의 됨됨이와 지혜가 국가 생존에 훨씬 중요하다는 신념을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1부 덕치의 기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원왕 유교가 어떻게 학문적 문화를 꽃피웠는지 알아봅니다. 초원왕 유교는 한나라를 건국한 고조 유방의 막내 동생입니다. 무력을 통해 천하를 제패한 형들과 달리 그는 문을 숭상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당대의 유학자들과 함께 시경을 공부했죠. 무력으로 세워진 한나라 황실 내에서 그는 학문과 교양을 통치 기반으로 삼은 시대를 앞서간 학자 군주였습니다. 초나라의 왕이 된 유교는 즉위하자마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과거 동문수학했던 목생, 백생, 신공 같은 학자들을 모두 고위 관직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은이 아니라 유학적 원리에 입각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덕분에 변방의 제후국이었던 초나라는 중앙의 혼란 속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의 산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중앙조정과 초나라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나라 황실은 여태후의 전횡과 권력 암투로 바람 잘 날이 없었고 고조 유방조차 형수에게 사소한 원한을 품을 만큼 도량이 좁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초원왕은 수십 년간 신하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은 이 대비를 통해 황제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제후왕을 통해 보여주며 은연중에 중앙 권력의 도덕적 결핍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원왕의 덕치를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바로 단술 이야기입니다. 그는 술을 전혀 못하는 신하 목생을 위해 연회 때마다 특별히 무알코올 음료인 단술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신하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현명한 조언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군주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이 말하는 나라가 흥할 징조란 바로 이런 세심한 배려와 존중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유산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2부 유산의 침식에서는 후손들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비극을 다룹니다. 초원왕이 세운 덕치의 기반은 손자대에 이르러 흔들립니다. 당시 한나라 경제는 제후왕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영지를 삭감하는 삭번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과 제후 권력의 충돌을 야기했고 유씨 황족 제후들 사이에 거대한 불만과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초나라의 왕위는 손자 유무에게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할아버지와 달리 도덕적 결함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상기관에 음란한 짓을 저질러 효와 예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영지를 삭감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마천은 이러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왕국을 외부 압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내부의 부패라고 보았습니다. 영지 삭감에 앙심을 품은 초왕무는 반란을 꾀합니다.
이때 충신인 재상장상과 태부 조이오는 파멸을 경고하며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초원왕이 신하를 위해 단수를 준비했던 것과 정반대로 손자 유무는 진실을 말하는 충신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이 순간 초나라 건국의 가치는 완전히 뒤집혔고 왕국의 운명은 파멸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초왕무는 오왕 유비를 중심으로 한 5초 7국의 난에 가담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불길 같았던 반란군은 3개월 만에 진압되었고 패색이 짙어지자 초왕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불씨였다면 초왕무의 개인적 원한과 어리석음은 그 불씨를 대화제로 키운 연료였습니다. 난이 평정된 후 초나라 가문은 명맥은 이었으나 권력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시적인 정치적 사건도 결국은 지도자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가 쌓은 공든 탑을 손자가 무너뜨린 이 역사는 리더의 인격이 국가의 운명과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제3부에서는 이 역사적 사건이 남긴 언어의 유산, 사서에 담긴 고사성어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지장흥 필유정상, 국지장망 현이는 난신귀입니다. 나라가 흥하려 할 때는 반드시 상서로운 징조가 있고 망하려 할 때는 현명한 신하는 숨고 간신히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서로운 징조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초원왕처럼 군자를 등용하는 올바른 통치를 의미합니다. 반면 충신을 죽인 초왕무의 행위는 명백한 망국의 징조였습니다. 다음은 예주불설입니다. 단술이 차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초왕무가 연회에서 단술 준비를 잇자 신하 목생은 왕의 마음이 해이해졌으니 떠날 때가 되었다며 사직했습니다. 이는 존중과 원칙에서의 작은 실수가 결국 파국적인 실패의 전조가 됨을 꿰뚫어본 해안이었습니다. 예주불설은 오늘날에도 조직의 쇠퇴를 알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경고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위 제출령, 존망 제소임입니다. 안위는 명령을 내리는 데 달려있고 존망은 사람을 쓰는 데 달려있다. 초원왕은 학자를 썼기에 생존했고 초왕무는 반란군과 손잡고 전쟁을 명령했기에 멸망했습니다. 사마천이 내린 이 명쾌한 판결은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4부 역사가 사마천이 내린 최종 판결 태사공화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초왕무가 신하의 말을 따랐다면 어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겠는가? 현명한 사람이여. 내면의 본질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찌 그를 등용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 있도다. 안위는 명령에 있고 존망은 임용에 있다는 말이여. 사마천은 어찌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았겠는가? 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며 독자를 설득합니다. 그는 초나라 가문의 몰락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자신이 제시한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마천 개인의 삶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그는 충언을 하다 궁형을 당했고 황제는 그의 직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초왕무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것은 곧 자신의 충언을 무시한 한무제를 향한 암묵적인 비판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는 역사를 무기 삼아 지도자에게 듣기 불편한 진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숨 걸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초원왕 세가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초원왕 유교라는 이상적 모델과 초왕무라는 비극적 반면교사를 통해 한 국가의 운명은 결국 지도자의 인격과 조언을 듣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우화입니다. 2000년 전의 이 경고는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초원왕 세가를 겉핥기가 아닌 속까지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꿈꾸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